요약을 해서 좀 보기 편하게 한번 못을 쳐봤습니다. 자, 대지권 관련 논점 정리가 있는데 일단 그냥 칠판을 보시면요. 대지 사용권하고 대지권은 조금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대지 사용권이나 대지권은 이제 집합 건물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집합 건물에서 둘 다 집합 건물을 전제로 깔고 있고,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땅을 사용하는 권리,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이 대지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집합 건물이니까요. 내가 소유권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토지 임차권을 갖고 있을 때 임차권에 의해서도 대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 지상권이라든가 법지권이라든가 관법지라든가 이런 지상권에 근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대차 계약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무상사용대차. 그래서 대지사용권 이 속에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등기부에 기재가 됐을 때, 는 이거를 대지권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대지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프린팅을 한번 보시면요. 자, 대지권 관련 논점 정리 1번.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의 구별. 대지 사용권이란 집합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된다. 집합건물법 2조 6호 예전에 한번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합건물법에 이제 대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대지 사용권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토지 전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차권은 토지 임대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법정 지상권, 관법지, 그 다음에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 무상사용대차죠, 그죠? 무상사용권. 땅을, 그 대지를 공짜로 사용한다는 거죠. 국가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상사용권은 돈 내고 쓰라 이런 얘기죠. 땅을 사용하는데 돈 내고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분양하고 일정 기간의 토지 사용료를 분양가에 포함시킨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뭐 유상사용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갖다가 그 분양대금에 포함을 시켰어요. 애초부터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땅을 사용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유상사용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대지사용권이라는 개념은 집합건물법에 명시가 돼 있고, 땅을 사용하는 권리예요. 남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소유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내 땅이니까. 근데 소유권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든 아니면 뭐 임대차 계약을 맺든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땅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대지사용권. 그럼 대지권은 뭐냐? 대지권도 똑같이 집합건물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 대지사용권이 등기법상으로 등기가 되면은 이걸 대지권이라고 별도로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지권이란 집합건물,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지사용권이 등기가 되면은 그걸 대지권이라고 특별히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에 아까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소유권이 있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유권은 등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합건물 등기부 때 보면은 거기 이제 법적 근거가 뭐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소유권,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게 이제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상권에 근거하고 있으면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에 근거해서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 전세권, 대지권, 만약에 등기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대지권이란 집합건물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지 사용권이 등기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지권은 집합건물법 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등기법상의 용어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지 사용권이 됐든 대지권이 됐든 집합건물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맞다는 얘기죠.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건데, 대지 사용권은 집합건물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대지권이라는 것은 등기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대지권은 집합건물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등기법상의 용어가 되고, 즉 대지 사용권이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시하기 위하여 생겨난 용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일체화라는 얘기죠. 일체로 넘어가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즉 대지권은 대지 사용권을 기초로 그 대지 사용권이 전유 부분과 분리되지 않음을 건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에 새롭게 설정한 별도의 개념이 된다. 자, 이게 이제 대지 사용권하고 대지권하고 이제 구별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맨날 봤던 그 세 가지 논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2번에 토지 별도 등기 논점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3번에 그 대지권 미등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4번에 보면은 대지권 없음 논점 요 세 가지. 그러니까 토지 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 그 다음에 대지권 없음 요 세 가지를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토지 별도 등기, 그 다음에 대지권 미등기, 그 다음에 대지권 없음 이 세 가지 논점인데, 이 세 가지 논점 같은 경우는 뭐 경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부를 봤을 때 이거를 의뢰인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 토지 별도 등기가 첫 번째 요거부터 볼 거고, 두 번째 대지권 미등기, 세 번째 대지권 없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토지 별도 등기라고 만약에 등기부에, 그러니까 집합건물의 표제부 쪽에 보면은 토지 별도 등기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토지 별도 등기가 되어 있으면 토지 등기부를 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별도 등기가 있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으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시행사에서 토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다른 자기 토지가 맞는데 이 위에 아파트를 올리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죠. 그럼 토지에 대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건저당을 설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은행은 건저당 건자가 되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 다음에 이게 아파트를 올린다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를 분양을 하죠. 나중에 완공이 되면은 분양을 하는데 분양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걸 갖고 은행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은행 빚을 갚고 이 토지에 대한 건저당이 말소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말소시킨 다음에 이게 아파트가 집합건물이니까 아파트 건물 등기부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대지권 부분, 대지권 비율이 뭐 101호는 뭐 1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밟아나가는 과정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분양되기 전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죠. 부도가 나버리면 이걸 못 갚아요. 못 갚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저당 빚을 못 갚은 상태니까 이 건물이 나중에 뭐 다른 회사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완공을 해서 분양한다 하더라도 이 건저당 빚을 아직 안 갚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표제부 하단부에 보면은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토지에 대해서 건저당이라든가 또는 돈 빌려주고 토지에 대해서 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를 만약에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원래 집합건물은 건물 등기부만 있잖아요. 집합건물은 아파트 완공하고 나서 건물 등기부만 있고 토지 등기부는 폐쇄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에 그 대지권 비율이 다 기재가 되니까. 그리고 팔아먹을 때도 전유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토지에 대한 부분하고 일치화시켜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다가 대지권 비율을 등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토지 별도 등기 있다 이렇게 찍혀 있으면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가 폐쇄된 게 아니라 토지 등기부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왜 토지 등기부가 살아있는가? 이 건저당이라든가 가압류 이 빚을 못 갚았으니까 이 토지 등기부를 폐쇄시키면은 이 채권자들이 법적인 근거가 날아가잖아요. 이 기록을 남겨놔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 별도 등기는 이런 기본적인 레파토리는 이거죠. 중간에 부도 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미등기 논점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 있긴 있는데 원칙적으로 있긴 있는데 등기만 안 된 경우. 그러니까 대지권 미등기 그러면 그러니까 글자로 생각하셔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데 아직은 미등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는데 아직은 미등기 상태다. 그럼 왜 등기할 수 있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냐? 예를 들어서 이제 분필, 합필이라든가 토지 구입 정리 절차 이런 게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데 미등기 상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일단 원칙적으로. 그 다음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죠. 대지권 없음. 대지권 없음이라는 얘기는 땅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땅에 대한 권리는 없고 건물만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대지권 없음이 법정 지상권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경매 사건을 봤을 때 이 건물만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죠. 건물만. 그럼 건물의 소유자는 A가 되는데 토지 소유자는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건물만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데 이 건물만 나왔지 토지에 대한 권리는 A가 갖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만약에 C가 낙찰받게 되면은 이게 B분의 C가 되잖아요. 토지는 B 거고 낙찰받은 C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B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땅 위에 남이 건물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헐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을 때 이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나눠서 보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을 때 그 요건을 갖춰서 법정지상권이 만약에 성립한다. 그럼 C는 건물을 헐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B는 땅 주인은 C한테 건물 헐으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단지 내 땅 위에 네가 건물을 쓰고 있는 거니까 치료를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치료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치료. 그래서 치료를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치료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헐으라는 거죠. 헐어라. 건물 철거가 들어가죠. 건물 철거.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말 안 들으면요.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건물을 헐을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 철거 소송의 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건물주 합의보자고 얘기가 나오겠죠. 어차피 자기는 땡겨놓고 못 건지고 자기 건물이 박살나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네가 사라. 좀 좋은 조건에 좀 해달라고 싹싹 비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헐지 못하는데 치료는 받아야겠죠. 그런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만약에 안 낸다. 격리 실제 사례 때 이런 경우 많잖아요. 치료를 주기로 했는데 치료를 못 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치료를 못 내면 이 치료가 몇 달치가 쌓이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죠. 왜 치료를 몇 달치를 안 주냐 이렇게. 그래도 안 내면 뭡니까? 이걸 갖고 이 내용 증명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걸 갖고 나중에 뭐 소송을 들어가든 아니면은 이제 뭐좀 이행 명령이니까 뭡니까?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예, 취급 명령. 예, 취급 명령은 뭐 2주 만에 확정되는 거니까요. 취급명령서를 보냈는데 이제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안 한다 저쪽에서. 그럼 취급명령이 확정되죠. 그럼 취급명령이 확정된 것은 확정 판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걸 갖고 강제경매를 들어가죠. 강제경매. 이건 임의경매가 아니죠.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니까 이거는 강제경매가 되는 거죠. 강제경매. 그럼 강제경매로 들어가면은 이거를 낙찰받으러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건물은 C가 낙찰받았고 토지는 원래 B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강제경매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물만. 누가 이걸 들어오겠습니까? 땅 주인이 B가 있는데 누가 이걸 들어오겠어요? 자기가 이거 D라는 사람이 낙찰받아도 B가 헐으라고 헐어야 될 판이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게 유찰되죠. 그죠? 유찰되다 보면은 나중에 B가 이게 한 30%선 떨어졌을 때 블루문처럼 B가 가가지고 자기가 낙찰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토지도 자기 건데 건물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레파토리를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대지권 미등기하고 이거는 이제 등기할 수 있는데 아직은 등기가 안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헷갈리거든요. 등기할 수 있는데 아직은 지금은 미등기 상태다.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대지권 미등기냐 대지권 없음이냐. 제일 골치 아픈 건 대지권 없음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법칙권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대지권 미등기냐 대지권 없음이냐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나와 있다는 얘기죠. 경매정보지에서 그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이 대지권을 포함시켜서 감정가액에 포함을 시켰는지 아니면 대지권을 배제하고 건물만 감정가로 평가를 했는지 그걸 보면은 일단 여기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전제 지식을 갖고 프린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요. 토지 별도 등기가 있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 같은 경우는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법원에서 다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자, 보면은, 자,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집합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상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란에 별도 등기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은 반드시 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저당권이나 지상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은 거기에 땅 주인이 땅을 담보로 잡히고 저당권을 설정했다거나 또는 땅을 잡히고 담보 잡히진 않았지만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어쨌든 돈을 빌리고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열받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들어간 거잖아요. 가압류가 돼 있거나 또는 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서 땅을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건물 축조 전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이미 토지에 건저당권 등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 올라가기 전에 땅을 담보로 잡히고 이미 건저당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개 건설회사가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 공동주택을 지은 다음에 그러면 이걸 나중에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은 빚을 갚아야 되죠. 그걸 갚고 그래서 빚을 갚으면 저당권을 푸는 거죠. 저당권을 풀고 세대별로 토지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부도가 나버린 경우에 흔히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건물 등기는 따로 돼 있는데 이게 집합 건물이면 토지 등기부를 폐지시켜야 되는데 토지 등기부를 없애지 못하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중간에 부도가 났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 자, 1번 경매실무상 토지 별도 등기가 용익물건인 경우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토지 전세가 들어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는 이제 매물세에 보면은 특별 매각 조건에 다 명시를 해준다는 얘기죠, 법원에서. 그래서 특별 매각 조건을 확인하라. 매물세를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수조건부 특별 매각 조건을 붙여서 입찰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법원의 매물세에서 아예 특별 매각 조건으로 요거는 인수를 해야 된다. 토지에 대한 지상권, 토지에 대한 전세권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조건에서 들어와라. 이렇게 명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절차 없이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되고 항고 사유가 된다.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이런 걸 법원에서 명시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찰 들어가는 사람은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모르고 들어갔는데 낙찰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전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법원이 이건 잘못한 거니까 법원을 상대로 낙찰 불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불허가 신청을 하거나 또 항고 사유를 해가지고 항고를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죠. 넘어갑니다. 2번 메뉴에 만약에 이제 2번 토지에 대해서 담보물건 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채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설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역시 이런 경우에도 토지 등기부를 폐지하게 되면은 이 채권자들의 법적인 근거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를 폐쇄를 못하고요. 그대로 살려두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집합건물은 올라가는데 집합건물의 등기부가 편성됐는데 토지 등기부도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채권자들을 위해서. 근데 이 담보물권이라든가 가압류 같은 돈 받을 권리, 앞에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은 돈 받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잖아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특별매각 조건으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매물서에 명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하는 양가로 2번 같은 경우는 담보물권이라든가 가압류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 아닙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야 너들 들어와 해갖고 배당에 참여를 시킨다는 얘기죠. 배당 절차에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경매 실무적으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배당받고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토지에 관한 채권자에게 토지 별도 등기부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채권 신고를 하게 하여 배당을 청구함으로써 해당 비율만큼 배당으로 말소시킨다는 얘기죠. 배당받고 나면 이 사람들 저당권 들어온 거 말소시키고 가압류 들어온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다 말소시키겠죠.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권자가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이나 가압류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해주고 토지 별도 등기를 말소시키기 때문에 지들이 신청을 하면 당연히 받아주고요. 지들이 신청을 안 해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배당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 별도 등기, 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 등기가 돼 있을 때 다 돈 받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1번에 나오는 그 용익물권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용익물권은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특별매각 조건으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매각물건 명세서에 특별매각 조건으로 법원에서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없죠 사실상. 그 다음에 금방 읽은 2번 같은 경우는 담보물건이나 가압류권자는 돈 달라는 권리니까 배당에 참여를 시키잖아요. 어째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1번도 문제가 없고 용익물권 문제가 없고 2번 같은 경우도 돈 받고 떨어져 나가니까 문제가 없고 3번 토지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 등기부에 가처분이 들어와 있다. 저희가 뭐 가처분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가처분이 들어와 있다거나 또는 이제 보증가등기 이런 게 들어와 있을 때 여기서 보증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와 있던 청구권 이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들어와 있던 이런 것들이 소멸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이 해당 지분만큼 배수인이 즉 낙찰자가 이런 것들은 가처분을 인수를 해야 되고 가등기도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뭐 선순위냐 후순위냐 그건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인수해야 될 권리라고 한다면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 별도 등기에서 세 가지 논점을 봤는데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토지 별도 등기에 토지에 대해서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니까 그거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법원에서 특별매각 조건으로 인수조건부로 기재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기재를 안 해줬다, 안 해주면은 이거는 이제 항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에 대해서 담보물건이나 가압류가 들어가 있을 때 이거는 돈 달라는 권리니까 배당에 참여시키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토지 별도 등기에서 주의할 점은 3번 논점이죠, 그죠? 토지에 가처분이 들어가 있거나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분만큼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 세 가지 논점 중에서 용익물권 설정된 경우, 담보물권 설정된 경우 그거는 문제가 없고 용익물권, 담보물권 설정된 건 문제가 없고 세 번째 논점인 가처분이라든가 보증가등기가 들어가 있을 때 그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토지 별도 등기 논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의물건 문제될 거 없다. 두 번째, 담보물건 배당받고 떨어져 나가니까 문제가 없다. 세 번째, 인수해야 되는 권리 가처분에 설정되어 있거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가 들어갔을 때 요거는 인수해야 되는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논점, 자, 대지권 미등기 이 부분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일반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등기할 수 있는데 아직은 미등기 상태다. 요 얘기니까 걱정할 게 없다. 원칙적으로 일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예외는 있는 거고요. 그럼 3번에 대지권 미등기 논점을 보면은 자, 감정평가서에 대지 가격을 포함했다고 돼 있으면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죠. 대지권 등기가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건물의 전유 부분의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그 대지권 비율도 감정평가에 포함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절차가 늦어져서 대지권 등기만 안 돼 있는 것이 등기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서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서에 대지가격을 포함했을 때는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대지권 가격도 포함시켰다라고 포함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집합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부분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작성되었는데 절차상 하자 또는 실체상 하자로 인해서 대지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뭐 절차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실체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자, 실무상 대지권이 미등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것부터 보면은 첫 번째는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겁니다. 지적 정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건 막 몇 년씩 걸리잖아요. 등기부 같은 경우 몇 년씩 걸리더라고 실제로.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서 주택단지의 필지가 대규모이거나 토지구획 사업 대상인 경우에는 또 환지처분 등 지적 정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지권 등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등기가 될 건데 등기 공모 없이 지금 업무 받아서 안 되는 거죠. 뭐 한 달이 걸리건 두 달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두 번째, 토지 자체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방가로 1번 집합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각 세대당 지분 비율 결정이 지연되어서 그 지분 비율은 뭐 몇천 분의 얼마, 101호는 몇천 분의 얼마, 뭐 501호는 몇천 분의 얼마. 그 아파트가 건립되는 걸 보면 모든 아파트가 똑같이 면적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약간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또 귀퉁이에 있으면 좀 작기도 해요. 평수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대지권 비율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게 돈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1번 집합 건물을 건축했으나 각 세대당 지분 비율 결정이 지연되어서 대지 면적이 확정되지 못해서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근데 나중에 어차피 다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분쟁이 벌어져서 등기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대지권이 나중에는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방법으로 2번 건설업체의 내부 사정이나 타 전유부분 소유자의 분양대금 완납이 지연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사례를 뜯어봐야 되는데 타 전유부분 소유자라는 얘기는 저도 이건 뭐 실무적으로 뭐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양대금을 완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1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101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 전유 부분이라는 얘기는 딴 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201호가 됐든 503호가 됐든 분양대금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완납돼야만 대지권이 이게 정리가 된다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타 전유 부분 소유자의 분양대금 완납이 지연되면 그 분양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도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서 이게 해결되면은 어차피 대지권 등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애초부터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 자, 처음부터 대지 사용권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건물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릅니다. 그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다릅니다. 건물주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에 대한 약정 없이 건축된 집합건물. 그러니까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시행사에서 대지권을 확보도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죠. 건물을. 그래서 보면은 이 페이지 맨 밑에 3번의 애초부터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은 건물주하고 땅 주인이 다르다는 얘기죠. 건물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에 대한 약정이 없이 여기서 이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에 대한 약정이라는 얘기는 대지 사용권을 갖게 되는 거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든 토지 임대차를 하든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든 어떤 뭐 법적인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예요.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건물만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먼저 오른쪽에 4번. 이런 경우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4번 오른쪽에 대지에 건물과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자, 토지에 별도 등기가 기재되었다가 토지 별도 등기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죠.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처음에 토지 별도 등기 노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 토지 별도 등기 노점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이제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얘기죠.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을 올려서 건물 등기부를 편성을 하는데 건물 등기부를 편성을 하는데 이 건물 등기부를 떼보니까 표제부 밑에 보니까 토지 별도 등기 있다. 이렇게 해서 토지 등기부를 떼보니까 땅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여기까지 아까 토지 별도 등기 논점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용익물건인 경우나 담보물건이 설정된 경우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죠. 용익물건이 설정되어 있어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법원에서 매물세에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만약에 법원에서 이걸 간과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항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담보물건이 설정된 경우는 이게 저당권이라든가 또는 가압류, 돈 빌리고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아까 얘기가 됐는데 물론 여기 이제 가처분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돼 있거나 이걸 인수받는 권리 이런 것들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토지 별도 등기에서는 이 세 가지 논점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있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이걸 경매권 처분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토지 저당권자가 열받으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경매 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경매 처분에서 낙찰자가 또 등장을 할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이 또 바뀌는 경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보면은 4번에 토지의 별도 등기가 기재되었다가 토지 별도 등기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진행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자, 이런 경우, 이제 이런 사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가지 경우에 이제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될 게 없죠, 그죠? 근데 세 번째는 문제가 되고요. 네 번째도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네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될 게 없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골치 아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대지권 없음 논점인데 4번 바로 위에 제가 별표 쳐놓은 거 있죠. 그걸 봅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분양대금, 분양 그 잔금을 납부해야만 대지권을 취득을 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생생경매에서도 변조에서도 몇 번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낙찰받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라는 얘기죠. 그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데 속사정을 알아보니까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미납한 게 있어서 대지권이 미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다른 호수는 다 대지권 등기가 돼 있는데 201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받고 들어가 보니까 201호만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201호 원래 주인이 원래 분양자가 이제 분양대금을 만납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을 하려면은 그 미납한 분양대금을 자기가 다 떼어야 됩니다. 자기가 다 떼우면은 등기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지권이 이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경매로 매물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했는지 미납했는지 그것도 뭐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다 분양사무소에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한 게 여기 대지권 미등기 논점인데, 대지권 미등기 논점은 네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 두 번째로 토지 자체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뭐 시간이 흐르면 해결된 걸로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세 번째, 애초부터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하고, 네 번째, 대지에 건물과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사례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사례는 별도로 봐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1번하고 2번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뭐 이런 것들 1번하고 2번 사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니까 문제될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 4번 대지권 없음을 보겠습니다. 토지의 건전항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된 상태, 자, 사례가 계속 똑같은 사례가 중복됩니다. 토지의 건조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집합건물인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이 신축되어서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을 때 대지권 등기 전에 설정된 건조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제3자가 토지를 낙찰받으면 집합건물 전체의 대지권이 없어진다.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열받으니까 임의경매 신청을 했죠. 그럼 제3자가 낙찰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주는 따로 있는데 지금 땅에 대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역시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즉 대지권 등기가 말소가 된다. 이때 전유 부분의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의 관계에서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대지의 점유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땅 주인이 지금 다르죠. 땅 주인도 낙찰받은 사람이고요. 이 상태에서 건물도 경매로 나왔습니다. 땅이 임의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제3자가 됐고요. 건물도 경매로 나가서 이 건물은 뭐 매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생기는 경우도 뭐 똑같죠,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인데. 이때 전유 부분의 매수인은 이것을 매매로 사든 경매로 낙찰받든 건물을 낙찰받든 건물을 샀든 이때 전유 부분의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불법 점유자가 되므로 남의 땅에 자기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점유가 되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불법 점유가 되는 거죠. 그럼 대지의 점유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자, 보면은 대지 소유자는 대지권이 없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번 스터디하면서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던 이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니까 이겁니다. 땅 주인은 대지권이 없는 건물, 집합건물 소유자한테 내가 나한테 팔아라. 건물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쪽 회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땅 주인이 건물을 헐어라 이렇게 건물을 헐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다. 집합건물 7조에 따라서 너 대지권 없잖냐. 대지권도 없으면서 왜 건물을 올렸어? 그 건물을 아파트를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법적인 근거는 집합건물법 7조가 됩니다.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일반적으로 표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대지권 없음, 뭐 건물만 입찰, 뭐 건물만 매각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얘기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자, 이 경우는 경매를 통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대지권은 취득할 수가 없죠. 건물이 경매로 나와서 내가 낙찰받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지권은 없으니까 대지권은 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지권은 취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대지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물만 감정평가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좀 정말 그 건물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은 입찰 들어가기 전에 대지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직접 땅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건물을 낙찰받을 텐데 낙찰받고 나서 그 땅을 당신이 나한테 팔 거냐 뭐 확인서를 받든지 어쨌든 아니면 뭐 30년 동안 뭐 지상권을 해주겠냐 아니면 토지 임대차나 토지 전세를 해주겠냐 뭔가 이제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을 하고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건물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그 밑에 적어놓은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대지권 없음의 경우에 첫 번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보면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니까 건물 헐지 않아도 되죠, 그죠? 30년간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됐을 때 그 기간은 경공 건물이니까 30년입니다. 왜냐하면 283조, 민법 283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민법 283조에 보면은 그 약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저희가 저번에 공부할 때 약정지상권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95%그 내용들이 법정지상권에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할 때 30년에 들어가는 것은 30년, 15년, 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30년에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관 건물은 3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들어가도 30년이에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했을 때 30년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료를 줘야 되죠. 법정지상권을 갖고 들어가니까 건물을 헐지는 않아도 되는데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땅을 사용하는 대가인 그 지료는 줘야 된다는 얘기죠. 30년 동안.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건물 낙찰자는 토지 소유주에게 지료를 주고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다가 지료 조정 신청을 해야 되고요. 지료를 만약에 미납한다, 그게 누적이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자기가 낙찰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땅 주인이 낙찰을 받는 겁니다.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럼 헐으라고 그러겠죠. 땅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넘어가 보면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낙찰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말 안 듣는다, 건물 헐으라고 그랬는데 헐지 않는다. 그럼 소송은 들어가는 거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통해서 철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논점으로 그러면 대지권 미등기하고 대지권 없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것이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본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하는 데에서는 감정평가서를 보라는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대지 지분의 평가액을 포함해서 경매 물건으로 나오죠. 이 경우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대지가액을 포함해서 감정평가가 됐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지권 없음이 나오는데 대지권 없음은 그 감정평가서에 이제 건물만 감정평가되어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대지 가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일단 뭐 퍼펙트하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사례를 보겠습니다.